60대에서 50대 후반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궁금해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한마디로 내면이 단단하고 말 그대로 두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실력을 갖추려면 정해진 마음으로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의 저자이신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장자는 실제로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살았던 거의 2150년 전, 그때 중국의 전국시대는 권력 다툼, 혼란, 이런 사상들의 격돌이 정말 첨예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는데 2025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끝없는 불안과 분열, 이게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된 지금 이 시대에 장자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을 혼란스럽게 보는 자기 자신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효율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선 혼란스럽게 보는 자기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오늘 그 삶의 실력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보통 장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제목이 좀 생경하실 수 있어요. 네. 장자는 실력 같은 거는 도외시해버리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실력을 쌓는 어떤 고군분투 같은 거는 우습게 알고 뭐 좀 그런 어떤 자유로운 형상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고 사실은 장자가 됐든 니체가 됐든 부처가 됐든 네. 노자가 됐든 어떤 철학자도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현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다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주제로 설정해서 지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장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세상을 가볍게 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개입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을 벗어나려는 사람 같이 들리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흔들림 없이,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하려면은 또 해결하려는 주체, 그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력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장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오해도 불식시키면서 우리가 장자를 통해서건 노자를 통해서건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삶의 실력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장자에도 그것을 한번 적용해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목을 삶의 실력으로 정하게 됐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초반에 책의 제목에 대해 말씀드린 게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 장자에 관한 나온 책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이렇게 딱 삶의 실력 이렇게 붙으니까 더 눈길이 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제목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유를 추구한다 할 때도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성적이랄지 현실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가볍게 보고 그 다른 차원에 뭐가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더 이 세계를 넓고 깊게 접촉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넓고 깊게 접촉하면은 더 개량된 판단 장치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취가 더 커져요. 행복해질 가능성도 커져.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가능성도 커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일들도 이 삶을 실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거지. 이 삶의 실력과 관계없는 또 다른 어떤 경지 네.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유의 시선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유의 시선이 어느 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예. 똑같은 세상일지라도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실력 이 네. 부분하고도. 근데 장자 하면 특히나 노장사상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성공,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노장사상을 일종의 회피처 같이 예.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노자와 장자에 따르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물론 그런 점이로 읽힐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들 그렇게 성공 같은 것은 바라지 않는다.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공 같은 거는 자기는 기대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거든요. 예. 성공을 왜 원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왜 부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은 시간의 활용이나 자기 활동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고 구속이 되거든요. 성공이랄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참된 삶하고 대비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착각이 가장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삶에 대한 투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투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투지를 질적으로도 높이고 그 투지에서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장자지.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래요. 그 삶에 대한 투지를 더 강화시키고 하는 뜻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처 무소유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갖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게 높은 격이 있게 살려면은 네가 정한 대로 세계를 보면 안 된다. 세계 자체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소유거든요. 그런데 무소유를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철학자도 삶의 투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이 독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시선의 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장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레시피가 없는데 요리를 하겠다는 그건 잘하는 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탐욕스러울 정도의 지식욕을 가지면서 야망을 가져야 돼요. 포부를 가져야 돼. 야망과 포부를 가진 지식은 지혜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매우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자류의 도가 철학이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지식을 우습게 하는 거,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 지식을 탐욕스럽게 섭취해라. 그리고 장자 첫 편에 나오듯이 대붕이 되려는 그런 포부를 가져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현실적인 성취도 이루어진다. 네. 이것이 장자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장자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장자는 책 같은 것도 안 본 사람인 줄 알아요. 장자는 당대의 사람 가운데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에요. 와, 그때 정말 사상가들과 그 학자들이 치열하게 넘쳐나고 그러던 그때 시기였잖아요. 무소불교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사신을 보내서 궁궐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당대에 가장 많았던 사람이 우주적 높이의 큰 포부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자의 지혜로운 결론의 말만 듣고 이 두께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저기 서두에 예. 정해진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이 정해진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만 보거든요. 네, 네. 제가 요즘 칼럼이나 뭐 이렇게 글들을 써놓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분들은 읽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어요. 아, 그냥 읽지도 않고. 예. 예, 읽지 않아요. 물론 글자는 봤을지 몰라. 그런데 읽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읽는 사람이 이미 읽기 전에 내 글에 대한 판단을 마쳤어. 그래서 읽지를 않아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읽지를 않아. 그 장자를 읽을 때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었다면은 장자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마음으로서의 장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책이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면은 예. 노자로 예를 들면은 네. 노자는 나라 일이나 적극적인 개입 같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의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무의 다음에 바로 써 있어. 무의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써 있어. 무의의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취천하, 천하를 차지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는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노자를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절성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 어디 음식점에 가면 걸려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절성기지 뭐냐? 성인이 되려는 의지도 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의지도 끊어라. 성인이라는 형상 자체를 없애버려라. 지혜로운 자의 형상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게 절성기지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만 듣고 그냥 성인이 되려는 의지도 안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의지도 안 가져. 그래야 노자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야 내려놔. 된다는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써 있어요. 절성기지해라. 그러면은 밀리 100배, 국부가 100배나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절성기지가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현실을 벗어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도덕경 읽은데 절성기지까지만 읽어. 그 다음에 붙어 써 있는 밀리 100배는 안 읽어. 그래가지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삶, 뭔가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쌀 한 톨이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습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장 사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장자를 포함해서 어떤 철학자도 현실적이지 않은 철학자는 없다. 비현실적으로 읽는 독자가 있을 뿐이다.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이 눈에 어떤 필터를 끼고 바라보는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책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장자를 읽으면 자그마한 내가 무한대의 우주적 크기로 성장하면서 내는 굉음과 팽창 속도를 느낀다 라는 이 표현도 정말 표현인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내가 좀 과장한 거고요. 네. 근데 이 우주적 크기로 팽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걸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썼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주적 크기로 팽창한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시선의 높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큰 것을 얻고 크게 되고 싶으면 일단 시선이 높아야 되겠죠. 그 시선이 높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우주적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시선의 높이가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의 지평선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선이 높아. 그러면 사람이 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장자 소요유 첫 이야기가 그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물고기 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살아.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사위의 공간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살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수천리나 커져. 수천리나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작으면은 어떤 일정한 크기에서는 아 이제 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주적 크기로 시선이 올라가 있으면은 멈춤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천리나 돼 커져. 그런데 그때 우주의 북쪽 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이니까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를 올라가지고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그게 큰 새 대붕으로 바뀌어요. 대붕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돼? 또 멈추지 않아. 거기서 또 남쪽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 이 스케일, 사유의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 속에다가 자기를 딱 갖다 둬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순간적으로나마 확 팽창하는 어떤 속도, 굉음을 들려요.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장자 철학은 입체적인 철학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흔히 생각하는 철학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한 가지 시선을 따라서 사고를 정리하는 평면적인 철학에 그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장자 철학의 입체성,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요거를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도덕경이나 반야심경은 평면적인 철학이에요. 시간관념이 없어. 시간, 변화, 운동을 보여주잖아요. 도덕경이나 반야심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만 보여줘.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만 도덕경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진짜 모습은 유무상생으로 되어 있다. 유와 무의 대립관계가 이 세계를 전부 다 만들어낸다. 거기까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장자한테서는 시간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변화죠. 그러니까 이 한 인간 생로병사 이야기가 들어있어 거기에는.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것도 수양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화를 한다면은 시간관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시간관념을 만들어내는 거, 변화관념을 성립하게 해주는 거,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범주가 기라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노자한테는 기라는 범주가 없어. 그런데 장자한테 핵심 범주는 기라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관념이 있죠.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입체적인 철학이에요. 네.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덕경을 수양서로 읽는데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정치서예요. 정치 철학책이에요. 근데 이 도덕경을 수양서로 읽어. 그런데 수양이란 개념이 도덕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에는 시간을 설명하는 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 가능하죠. 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쇠양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입체적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는 무늬에 보면 이제 유무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쭉 연결이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 유무상생, 그 도덕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사유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장자는 입체적인, 거기에 이제 시간의 한 축이 더해지니까 한 축이 더해지죠. 말 그대로 입체적이 되는 거죠. 축이 하나가 탁 서니까 시간이요. 예. 근데 사실 우주의 기본 전제 원리는 변화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변화하고 있고, 예. 그 우주 안에 자그마한 별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변화는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인데 장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가 더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내가 변화를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그 논쟁을 촉발하거나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주는 뭐냐면은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예요.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흔히들 진선미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선진이에요. 아름다움이 훨씬 높은 경지예요. 참된 것보다 아름다운 것. 그렇죠. 참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더 높은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더 높아. 선하고 악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더 높아요. 왜 높냐면은 옳기만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기만 하면. 그런데 그건 세상이 쉽게 허용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르고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나의 옳음이 상대방한테는 그른 것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나의 참이 상대방한테는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극단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은 줄 알지만 세상이 아직 허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옳지만 나는 지금은 아직은 안 할 거야.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고, 거짓인 줄 알지만 그냥 모른 채 해준다 할지, 상대방이 틀린 걸 주장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 준다 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세계가 훨씬 더 성숙하고 율동의 범위가 커져요. 그런데 옳지만 행동하는 것을 좀 참는달지, 유보한달지, 상대방이 틀렸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 준달지 하는 것들은
진위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각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아름다움에 눈뜨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장자 안에는 시비 판단이나 선악 판단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내거든요. 시비 판단이나 선악 판단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야 시비도 살고 선악도 사는 것이다. 그 위에 그것이 뭐냐? 우리는 미학적 경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화된 오해 중에 하나가 진위, 옳고 그른 것을 제일 앞에 놓는 것, 그 다음에 선악을 제일 중간에 놓는 거,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을 제일 나중에 놓는 거. 이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네. 이것이 빨리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이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장자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나 판단이나 결정을 선악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진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아름다움, 미학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많이 네.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뭐 철학자든 대문호들이든 결국에 이들이 동양 철학의 영향을 다 받은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톨스토이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 결론은 사랑.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미, 아름다움을 가장 앞에 놓는 그게 반영된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니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는 건 없다. 근데 그 세상을 선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해석하는 당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양 철학이 영향을 서양 철학에 준 건 확실하죠. 그런데 동양 철학의 영향을 줘가지고 동양 철학적 기류나 흐름을 만든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을 더 발전시키는데 동양 철학을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누가 동양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동양 철학이 굉장히 서양 철학보다 더 우월한 느낌을 갖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이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을 더 비옥하게 하고 자기들을 더 수준 높게 하는데 사용했다. 그렇네요. 네, 그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 단어는 사실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작회, 작회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자유로운 기쁨과 만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걸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작회에 대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작회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네.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존재적 희열을 맞춰서 사는 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힘을 써서 일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얘기해서 이 세계 문명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제도는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뭘 가지고 만들어요? 생각을 가지고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물건이나 제도를 우리가 만든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아. 밖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근데 우리는 먼저 만든 것이 없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명을 생각이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문명을 만들지 않았어. 그 말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힘을 쓰는 것이 삶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힘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하고 갈리느냐? 생각을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 이게 사람이 삶에 투지가 없고 긴장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쓰지 않은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그거는 본능이겠죠. 본능적으로. 본능에 기울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능으로 기울어.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본능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공감합니다. 이 문명, 우리의 삶이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인위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 세상이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위적인 세상에 맞추려면 삶이 인위적이어야 되죠. 그렇네요. 우리 삶은 전체적으로 다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위성을 발휘하다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은 경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지. 인위적인 것을 안 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건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각성해야 될 거는 문명은 인위적인 것이다. 우리 삶은 인위적이어야 된다. 다 일부러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문명은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인위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 생각도 에너지를 쓰는 거다. 우리가 왜 쉽게 예능에 빠지는가? 예술에 빠져야 인간은 더 승화되거든요, 지적으로. 네. 예능에 빠지면 지적 성장이 멈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술로 가지 않고 예능으로 가느냐? 예술을 감상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예능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에너지를 안 쓰는 예능에 빠지는 거죠. 예능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본능적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너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자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좋은 거는 알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왜 힘들다고 하느냐?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뜻인데 왜 못할 정도로 힘이 드냐? 그건 뭐야? 힘쓰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쾌는 자기 자자에다가 네. 쾌락할 때 펼쳐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희열,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를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을 자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헤르만 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알려고 하는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제가 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합시다. 그래야 오래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동의해요. 그렇게 난 다음에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결정한 사람이 거의 없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쾌, 자기 쾌락, 자기 희열 말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향해서 부단히 걸어본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희열이고 쾌락이에요. 본능적 희열이고 본능적 쾌락이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뜻은 뭐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모든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장자가 자쾌를 설명하면서 장자를 재상자리를 주겠다고 모시로 왕이 파견한 사신이 와서 장자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 나는 차라리 여기서 더러운 또랑물 안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라처럼 그렇게 내 쾌락에 빠져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쾌락대로 살겠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자기 본능적 쾌락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자가 자기 쾌락을 쫓겠다. 자기 쾌락을 살겠다. 그 말을 할 정도의 장자는 왕이 재상으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의 인격적이고 지식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 그 성장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왕 옆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차라리 생산성이 훨씬 높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잘못 읽으면은 청와대 가서 일하고 관료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시각으로 보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예. 입체적이지 않게 해석하는 그렇지.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여기서 관직을 하거나 무슨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려면은 차라리 저기 도랑물에서 꼬리 끌고 다니는 자라처럼 살아라. 그것이 더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은 뭐냐?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여기 오늘 우리 좀 이 대화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거야?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자가 하는 말은 우주적 차원의 절대 자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런 절대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삶의 심부름꾼밖에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쾌락으로 산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어떤 성취랄지 성공이란 것이 이런 것은 그냥 안중에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으로 사는 정도로에서 출발을 해야 그 성공이, 그 성취가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뒤따라오는 거죠. 예. 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장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장자가 말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어른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네. 이 대목에서 말은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으면 어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말과 태도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랄지 질서는 정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견이 안 돼요. 정해진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해진 마음에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겪고 있거든. 정치 안에서 한 정해진 마음의 그룹과 또 다른 정해진 마음으로 된 그룹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잖아요. 네. 이 정해진 마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해진 마음에 들어가면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뭐냐? 핏발서린 눈과 큰 목소리와 강한 팔뚝만 필요해. 그래서 생각이 필요 없어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진영에 갇히고, 진영에 갇히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마음에 갇히면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세계의 원리는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조차 없고, 궁금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질서에 맞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매우 넓은 거예요.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질서라고 하지 않아. 우리나라 이 진영 안에서 있는 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은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 세계 어디에나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태도가 그 질서에 맞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가치적이다. 적어도 어른이라면은 이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마음, 고정된 시각에서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강한 말과 큰 목소리와 두꺼운 팔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여기서 표현하는 어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원리와 질서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면은 뭐냐면은 당연한 것이 많아져. 당연한 것이 많으면은 말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많이 나와. 당연한 것이 많으면. 그러니까 되게 말과 태도에 질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말이 많고 앉자마자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자기가 가진 정해진 마음이 진리로 느껴지거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은 당연한 것에 강하게 집착을 하게 돼요. 당연한 것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넓이가 없는 거지. 이 당연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낫대는 말이야 이거.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이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태도에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마음으로 갖게 된 어떤 관념을 진리로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그건 뭐냐? 보편적 원리 안에서 펼쳐놓는 어떤 주저함이랄지 신중함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이걸 꼰대라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춘은 당연한 것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청춘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과 태도가 질서에 맞다. 그 말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사람은 아직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당연해하지 않아야겠네요, 교수님. 근데 그게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야.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워. 나를 향해 걷는 길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거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인 성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범한 잘못은 제껴놓고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그렇게 또 비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의 경지예요. 그 아름다움의 경지, 그것에 자주 접촉하면은 자기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정말 부지기수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에너지를 쓰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자기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나를 내가 보는 것, 이거는 대상도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데 훈련이 안 되면은 이건 더 어렵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해보고 어렴풋하게나마 나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야. 한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거침없이 펼쳐져요. 그리고 삶이 힘들지가 않아. 왜? 하는 일 하나가 다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원하는 어디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힘들지가 않아.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힘든 걸 어떻게 그렇죠. 하지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정작 본인은 힘들지가 않아요. 예. 우리 군대 가면 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군대 가서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군대가 어떻게 안 힘드셨습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동안에 살았던 내 삶의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들어갈 때 담배를 끊고 들어갔어요. 담배를 끊고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에요. 다. 군대 안 왔으면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지겹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군대 가는 이유가 나한테 분명했거든요. 군대 가서 나는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동안에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운동도 게으르게 했는데 군대 가서는 운동도 하고 그런 정해진 규율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한번 뒤섞여 살아보는 거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내가 더 잘 성장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자기 포부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만들어지면은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대자연도 그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아요. 왜 지치냐? 왜 힘드냐? 그것이 자기 쾌락이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자기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워라벨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궁금해한다. 이것은 삶에서 혹은 우주에서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장자의 작회라는 거는요. 보통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정말 가벼운 개념이 아니군요. 그건 작회라는 절대 거. 아니죠. 예. 인생 짧습니다. 이 인생 짧은 거를 힘들고 매일매일 결심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삶의 소득도 작아. 그런데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으로 살면은 하루하루가 재밌어. 지치지도 않아. 삶의 소득도 커. 돈이 많을 가능성도 크고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명예로울 가능성도 커. 여기에 가장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작회가 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이신데도 내가 원하는 걸 이제야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저는 정년퇴직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심지어는 선배들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년퇴직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는 정중히 이야기하지만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가 어떻게 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자기 삶의 경로가 없었다는 거야. 스스로 만든 경로가 없었다는 거야. 삶의 경로가 없었다. 없어, 스스로. 경로가 있으면은 가다가 경로가 가는 방향, 탄성을 받아서 쭉 나갈 거 아니야. 네. 60대에서 50대 후반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다. 정말 슬픈 일이네요. 슬픈 얘기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을 배려해주지 않은 거죠.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궁금해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룹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큰 성취도 이루지 않고 그냥 이 사회와 우주 속에서 소모돼 버리거든요. 소비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지경은 좀 막아야 되겠다. 왜? 나는 존엄한 존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나한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냥 또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한테 설명해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저기다. 자기한테 설명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한테 설명하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면은 어느 순간에 60대에서 50대에서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50대 후반 60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내 궤도를 달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궤도에 올라타서 가고 있다가 그렇죠. 그때 딱 내렸는데 이제 내 궤도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예, 되는 거군요. 예. 삶의 실력 장자에서 교수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우선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과학에 흥미를 가져라. 사실에 대한 인식을 깊고 넓게 가져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철학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한 특별한 방식이에요. 네.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철학은 세계를 사유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세계에 포함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유를 사유하게 돼요. 사유를 사유하다가 조금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허망한 소리가 되거나 헛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학에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네. 귀납법을 발견하잖아요. 네. 이전까지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적 활동을 하는데. 네. 근데 베이컨이 와서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게 됐어. 근데 그때 과학이 뭐였냐? 과학자들이 연금술사들이었어요. 그 연금술사들이 전통이 뭐냐면은 실험 과정을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의 과학적 활동, 여기서 사유의 한 규칙 중에 하나인 귀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이 장자도 그냥 돌아다니는 생각을 연구한 사유를 사유한 게 아니에요. 장자가 눈으로 직접 세계를 봤어. 과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매우 추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발전에 올라타지 않은 철학은 헛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사유하게 되면 궤변론자, 소피스트가 되는 거고 세상을 사유하게 되면 철학이 되는 거고 세계를 사유해야죠. 세계를 사유하는 특히 요즘은 과학적 발견에 기술의 진화에 매우 속도가 붙은 시대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과학에 혹은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더 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의 추세는 따라가는 정도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 책에 보면 교수님께서 자신의 함량을 키우는 법으로 3가지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꿔야 한다. 둘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셋째, 엄청나게 강한 지식욕을 품어야 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뭐 자기개발적인 그런 조언의 차원이 아니라요. 존재의 품격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고찰이 담겨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존재의 품격, 그러면 매우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인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뉘앙스가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존재의 품격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작동 수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장자를 이해할 때 장자를 현실을 떠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함량을 키워야 되느냐? 함량을 키워야 현실적인 성취가 더 크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성취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세상과 관계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임만큼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절제랄지 이해만큼만 인간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꿔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가져라. 존재적으로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까지 당신이 걸을 거리로 정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의 양이 적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안 읽으니까. 아, 네. 지식의 양이 일단 적으니까 삶의 범위나 시선의 높이가 넓을 수 없고 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궁금해하는 것도 넓은 마음과 높은 시선으로 궁금해할 때 얻어지는 것과 좁은 마음과 낮은 시선으로 궁금해해서 얻어지는 자기 자신의 욕망은 굉장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밀도로나 차이가 크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버전일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성취를 낼 때까지 지속성을 보이려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만의 어떤 좋은 습관, 루틴 네. 이것을 가져야 되고 포부가 커야 되고 지식의 양이 아주 많아야 된다.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좀 더 사는 것처럼 살다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그럼 나는 그러느냐? 항상 저는 반성을 하거든요. 예.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아직 그 경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다. 이런 높은 어떤 경지나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마음 한쪽이 불편하면서 드립니다. 장자가 교수님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보통 편하게 생각하면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암, 내 삶하고 내 인생하고 연결된 암, 인격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근데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그거를 등떠미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교수님? 이게 정말 우문인 것 같지만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제론적 도약이거든요. 존재론적 도약.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는 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제가 어떤 학생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학생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기자가 꿈이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꿈이 어떻게 기자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 기자가 그러면 기자가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뭐 교수가 되는 거,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는 거 이것이 꿈이 아니면 뭐가 꿈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같은 거지. 직업이지. 그건 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 이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데는 기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된 다음에는 꿈을 이루어 버렸어.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좌쪽에 기울거나 우쪽에 기우는 한 달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되고 나서 할 일이 없어. 꿈을 이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멈춰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기자가 된 다음에 인간적인 혹은 전제론적 성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빨리 늙어, 조로해, 빨리 지쳐. 빨리 늙고 빨리 지치니까 빨리 부패해요. 빨리 진부해져. 왜 그러냐면은 꿈이 없었어. 어느 대학 가는 것이 꿈이었고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존재론적 어떤 높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대개는 직업을 갖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존재론적 성장이 멈춰요.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꿈을 꾸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나 공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꿈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 꿈이 없는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있고 꿈을 꾸는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이 없는 사회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회에 도달했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상호 모방하고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꿈을 꾸냐 안 꾸냐 이 문제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으냐 성장하기 싫으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서 큰 이야기 얘기해 보십시오. 조그만 물고기가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몇 천리나 되는 크기로 성장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뭐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로 올라서 대붕이 돼요. 대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날아가죠. 지치지 않는 투지를 읽어. 존재론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실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장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알이 대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지치지 않았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대붕이 돼서도 뭐예요? 남쪽으로 계속 날아가. 여기에는 전진, 상승만 있지 멈춤은 한 번도 없다. 왜 멈추지 않고 알 수 있냐? 왜 지치지 않을 수 있냐? 꿈이 있었어. 야망이 있었어. 예. 포부가 있었어. 여러분 야망과 포부가 있으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힘들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당신은 야망이 없다. 포부가 없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 당신은 기껏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도 요즘 힘드시죠가 인사해요. 아 그렇네요.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어. 내가 무슨 뭐 부자로 살고 뭐 해서 힘이 안 든 게 아니라 나는 한 걸음이라도 더 뛸 어디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힘들고 전부 다 지쳤고 전부 다 화나 있어요. 전부 다 화나 있어. 예. 아 인사가 요즘 힘드시죠라니까요. 예. 아,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돌팔매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힘들 게 없어요.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 절대적으로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 있지. 왜 힘들어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가 작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한테 버거워. 왜? 자기가 자기를 키워놓지 않았어. 야망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죠. 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에는 좀 나이도 먹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인 건 알고 삶의 실력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다 공감하고 좋은데 제가 뭘 지금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자류의 책을 읽으면 아주 성실하게 읽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찮은 삶으로 쉽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로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해야 돼.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자기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의미가 나와. 그러면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자기가 변하는 한 방식이지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변하는 방식만은 아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한테 자세히 설명해봐. 그리고 그 일과 자기를 일체화시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서 자기를 생기 있게 만드는 의미들이 거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직장에 다니면은 항상 사람이 따분하고 왜 항상 따분하냐? 직장에 다니는 일을 자기한테 설명하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그 일을 자기한테 설명하는 일만 해봐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그렇게 지겹지 않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딱 맞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건 심리와도 못 찾아줘요. 네. 이게 큰 착각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지지 않아요.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는 나하고 딱 맞는 일이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되는 거지 찾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한테까지 광범위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문학이 유행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인문학에 유행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은 그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을 살지 않았어요. 네.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보다 낮은 시선으로 살다가 그런 시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새로 필요하다. 이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은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추격 국가로 살았거든요. 네네네. 패스트 팔로워. 예. 추격 국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도 국가. 선도 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종속 국가였어요. 그럼 종속 국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좀 더 자유로운 국가로 가야 네.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식 수입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 생산국으로 넘어가는 도약을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다른 문명권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컵이랄지 뭐 지하철이랄지 우리 문명은 전부 인간의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매우 희귀해요.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먼저 만든 제도가 없다. 이 말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수용해서 살았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단계를 우리가 전술국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즉 판을 짜면서 사는 나라를 전략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국가로 살았죠. 지식 수입국으로 살았죠.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죠. 종속적 삶을 살았죠. 그 다음 뭐예요? 추격국가로 살았죠.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해버렸다.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전략국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지식 생산국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선도국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생각을 스스로 하는 나라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가장 먼저 느낀 그룹이 어디냐면은 기업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인문학 유행, 인문학자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인문학 유행은 기업인들이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왜? 예. 기업인들이 감각이 제일 살아있으니까. 기업인들이 삶에 가장 철저하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근데 그 넘어서는 그 높이는 어떤 시선이 있느냐. 거기에는 인문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시선이라면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수학이나 예. 물리학 이런 학문이 네. 이런 문과 계열의 인문학에 해당돼요. 예.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문과 계열의 인문학이 네. 자연과학의 수학이나 네. 과학에 해당되죠. 네. 여기서는 이제 원리나 방향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상력이랄지 창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거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건국이에요. 네.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 두 번째 사건은 6.25 전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시선의 높이를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이 높이로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단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인문학이 유행이 네. 철학이나 이런 분야의 책들이 읽히는데 어떤 시선의 높이를 높이는 좀 더 도전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적인 네. 이런 방향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어떤 철학책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구한달지 어떤 힐링을 한달지 네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달지 네네. 하는 것들로 요즘은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책도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철학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누구를 힐링시키기 위해서 그 철학책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구하고 힐링을 구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 철학 독자들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모든 철학은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높고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의 투쟁으로 나온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진실이 불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할지 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있어요. 네, 네. 철학은 절대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투쟁의식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문학이 유행할 단계는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이 시대의 한계, 추격국가로 갇힐 거다. 이걸 어떻게든지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철저한 투쟁의식으로 나온 것이 인문학의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투쟁의식이 많이 좀 꺾인 것 같다. 왜 그러면 투쟁의식이 쉽게 꺾이느냐? 그거는 시선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 높이의 시선이 제공하는 삶은 우리한테는 매우 경험적이고 그것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내일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적인 영역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중심 인사이트를 이루어낸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선진국. 예.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선진적인 삶, 선진적인 교육, 선진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없죠.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지금 선진적인 그 높이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네. 안 해본 걸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 해본 걸 해야 돼요. 네. 안 해본 걸 하려면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험을 해야 돼요. 네.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려면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내 현실로 느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아직 없다. 그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냐? 우리나라의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이 반성적으로 기사를 쓸 때 이번에도 대증요법, 준비 부족, 훈련 부족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네. 훈련이나 준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준비나 훈련이라는 것이 또 안전의식 부족 이게 세 가지를 들잖아요. 그렇죠.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려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증요법만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증상이 있어야 그 증상에만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내 일로 보는 능력이 없어.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 그렇죠. 상상력이 결여돼 있죠. 그럼 네. 상상력도 아직 없는 것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것이 다 뭐냐? 수학에서 나타나는 원, 이 세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어. 이 구체적인 세상에서는 원이 없어요. 구체적인 세상에는 점도 없어. 구체적인 세상에는 직선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다루어. 있는 것으로 믿고 다룬단 말이에요. 그 관념 속에 있어. 물리학, 물리 법칙은 구체적인 세상에서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네. 철학책 내용 어느 것도 구체적인 제스처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전문 용어로는 추상이라고 하는데 추상. 이거는 추상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물리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인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철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상 능력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추상 능력이란 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만든단 말이에요. 남이 만들 때는 머릿속에서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 네. 근데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은 경험을 하지 못해. 그냥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받아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원리적인 것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 그 한계를 돌파해서 도달할 그 높이의 시선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그것을 견인할 어떤 힘이 우리한테는 아직 없어. 그것을 견인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추상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반짝 그렇게 등장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흔적이 남아서 뭐냐?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심리적으로 경험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위로와 힐링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20년대 이걸 Great Divergence, 대분기라고 하는데 대분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얘기가 없어요. 후진국이 올라서다가 중진국이 갇히잖아요. 네. 중진국 갇히면은 거기가 끝이야. 중진국 함정에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다시 추락해. 어떤 나라도 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실 중진국 함정에 지금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 GDP per capita, 국방력, 군사비 지출 뭐 이런 걸 가지고 선진국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교수님에서 정의하시는 선진국은 일종의 헤게모니가 있었거나 현재 헤게모니 국가이거나 그렇죠. 한마디로 패권을 통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었거나 투사하고 있는 국가들, 그런 선도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그렇죠. 지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네.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위험한 것은 시각이, 네. 물론 선진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뉴욕에 갔다 왔는데 뉴욕 중심가에 한국 간판들이 그렇게 많고 또 한국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다음에 또 BTS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 더 구조적으로 생기는 거죠. 구조적으로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예요. 출산율 세계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더 영향력이 있는 지표들이 우울한 지표들이 많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고 싶은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학은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학문이다라고 느낀 게 그 어떤 것에도 다 원리가 통용되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9개를 새로 깨닫지? 예를 들어 피아노에서 개 이름을 알게 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나를 배우면 10곡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 개 이름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꿰뚫고 관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학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아요. 높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보다 더 중립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철학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혹은 가장 추상적이다. 가장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생물학하고 화학은 어느 게 더 추상적이에요? 화학이 더 추상적이죠. 예. 생물학으로는 화학을 설명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화학으로는 생물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은 수학을 설명하는데 수학은 철학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추상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구성적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수학은 이 흔적이 있어. 그런데 철학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추상. 네,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상이 더 실용적인 효과를 크게 낸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이 우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그건 뭐냐? 더 추상적인 시선을 가질수록 삶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통제력이 크다. 이 말은 뭐냐? 힘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요리도 보십시오. 오므라이스 레시피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오므라이스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양한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거기에 삶의 의미가 많이 알아요. 그건 뭐냐? 검사가 되느냐, 판사가 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느냐, 이것보다 삶의 의미에 천착해가지고 직업을 고른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인문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철학이 매우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흔히들 철학은 실용적이질 않다. 그런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 이거는 철학으로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생뚱맞은 일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학문은 다 실용학문이에요.
그 실용성이 어느 높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문이 달라진다. 가장 고도화된 국가와 국가의 체계에서 인문학이 예. 자리 잡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인문학이 중요시 되기도 하고 인문학적 삶을 사람이 살죠. 미국에서 일 잘하는 어떤 예술가들, 기획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앤아웃이에요. 이 네 명과 자기가 하는 구체적인 일과의 일치성. 이 일치성이 있어야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높이 혹은 정신적인 추구 이런 것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하고 같느냐 안 같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정신적인 세계 추구하는 일 따로 있고 물질적인 추구하는 일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 자기가 하는 일은 이 정신적인 가치,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이 안에서 자기는 어떤 성실성도 발휘하기가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문적인 태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비인문적인 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어느 높이에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기업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교수님 책에는 이제 상인의 예민한 더듬이라는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인들이 가장 예민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예민할 수밖에 가장 예민한 촉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예. 어느 직업군도 자기가 한 의사 결정이 잘못됐을 때 그 직업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직종이 뭐냐면 기업인들이에요. 한 번 한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여기서 불안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어요? 품어야 되겠어요? 불안을 품는 게 좋겠네요. 품어야죠.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면은 불안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약하면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래. 그 불안 자체가 자기를 뒤흔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이 불안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불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작아서 힘든 거야. 그 불안을 품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크면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투쟁하거나 불안을 관찰하거나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이용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편하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는 말을 끓는 피가 있는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마음 편한 게 최고일 수 있어? 마음 편한 거 최고 아니야. 마음 편한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심리적인 위안을 구하려고 그러지 삶의 최전선으로 나가가지고 투쟁하려고 하지 않아. 불안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봐. 그리고 불안과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커져. 자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면 시선이 올라가. 그러면 힘이 세져. 통제력과 영향이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기업인과 같은 상인과 같은 탁월한 직감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직감이라는 건요. 언제 생기느냐. 원하는 것이 매우 강력할 때. 그때 직감이 와요. 그때 영감이 와.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한없이 강렬한 사람한테 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삶에 원하는 것이 없거나 약해. 그러면은 이 직감이라는 것은 안 생겨요. 내가 우리 대학 교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하는 걸 합시다. 원하는 걸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전부 동의해.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거 뭐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자기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면은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모를 수 있어. 아, 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결정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한 사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적도 없어. 자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직감 같은 거, 직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루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뭐 원하는 것이 없어. 안 되는 일이에요. 피가 끓게 하는 말이네요. 뭐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고는 잠이 들 수가 없다. 그런 네. 무엇이 있어야 네. 일도 되고 직감이라는 것이 왜 의미하냐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딱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오려면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을 찾기 전 단계도 우리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요. 그 전 단계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한테 최소한 한 번은 물어봐야 돼.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최소한 자기한테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니체를 말하면 뭐하고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뭐하고 선도국가를 말하면 뭐하겠어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대한 목적이 뭔지 여쭤보면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직장인들이 목적도 없고 목표가 없이 맨날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일하기 싫다 하면서 사는 이유가 목표가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왜 이 목표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저는 찍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 왜 여기를 찍었어? 여기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인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그것도 몰라요 일단. 예.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취업하는 게 목표고 검사가 되는 게 목표고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검사가 되고 취직을 하고 예. 의사가 됐으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하고 똑같냐? 추격국가, 종속국가의 삶이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 검사가 되는 게 목표.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내가 의사가 됐는지를 나한테 설명해야 돼. 이제라도 그 목적을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알게 해줘야 돼. 비밀을.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서 목표를 선택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명 한 명이 삶이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질문을 하는 능력에서 나오고 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걸 나는 야망이라고 표현해요. 야망. 야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순서대로 다 돼요. 근데 야망이 없으면은 이 순서만 찾고 있어. 이 의미만 찾고 있어.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강력하게 원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야망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망을 어떻게 찾아?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거기서 인생의 진검승부처에 걸려. 어.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야망을 찾는 것은 인생의 진검승부처다. 네. 나는 욕망의 존재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망에 귀 기울여라 네.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욕망은 1차적으로 욕구하고 대비가 돼요. 네. 네.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욕구예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욕, 식욕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욕망은 생존에 이것이 없어도 목숨이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를 네. 네.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망의 존재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원하라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가 저기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 어떤 충동 이것이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를 저기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혹은 여기 있는 나를 저기로 건너가게 하는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죠. 그렇죠. 건너야죠. 그런데 방금 불편의 다리라고 그러셨죠. 예. 이 욕망이 강하잖아. 의지가 강하고 그게 안 불편하죠. 그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환희의 다리겠죠. 환희-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러다 죽겠는데 예. 와 미친 거 아니야? 예. 이러는데 본인은 즐거워요. 본인은 즐겁죠. 예. 제가 정년 8년 남겨놓고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렸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고 하는 것도 작게 보여.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좋다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것이 작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랬어. 되고 싶은 자기가 분명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가치들이 혹은 선택지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이 딱 짜져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 단순해. 왜? 도달할 목적 분명하지. 알고리즘이 다 짜졌지. 근데 그게 뭐가 복잡해요? 근데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이 복잡해.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체로서 이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때 복잡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단순 명료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단순 명료해야겠죠. 단순 명료해야 매일매일이 짜릿해. 매일매일이 사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야망이 없어봐. 원하는 것이 없어봐. 사는 게 숙제예요. 그럼 교수님, 저의 절친한 지인 중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그냥 삶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우리 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 엉켜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나는 9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하나 꼽으라면 자식 낳는 거. 어허. 내 첫 아들 낳았을 때. 네. 물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내가 비로소 우주의 운행에 참여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존재도 경험하는 거 있잖아. 우주적 차원에서 나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있구나 네.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 저도 40 넘어서 첫째 아이를 얻었거든요. 예. 딸입니다. 예. 네, 자식을 낳고 정말 뭔가 생물학적으로 우주의 운행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예. 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어렴풋이나마 저도 느껴져서 예. 그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짜. 예. 네. 저는 이런 말씀을 구독자님들께 많이 드렸거든요. 욕망하십시오. 욕망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야망과 맞닿아 있는 개념일 텐데요.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할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제 인생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물건이 네. 최초로 만든 물건이 별로 없다. 네. 그 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야망, 욕망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예능하고 예술이 공통적으로 쾌락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능이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 뭐냐면 우리가 추격국가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 종속국가이고 지식 수입국이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왜 그러냐면은 예술은 생각을 하면서 감상해야 쾌락이 생겨요. 생각을 하고 의식을 집중해야 거기서 쾌락이 생겨요. 그런데 예능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쾌락이 안 생겨. 생각을 안 하고 봐야 쾌락이 생겨. 그래서 예능은 10시간을 봐도 별로 안 피곤해. 근데 예술은 피아노 연주회 한번 다녀오세요.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의식을 집중하는 일은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질문보다는 대답에 익숙하거나 지식을 생산하는 일보다 수입하는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편한 걸 더 좋아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인 수고를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삶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기의 성장, 이거는 멈춰버리게 되죠. 저는 쓰시라고 하거든요. 구독자님들께.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A4 용지 한 장 놓고 써보십시오. 왜냐면 쓰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어 한 글자라도 아무거나 쓰면 거기서 생각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저 교수님 책에서 이거는 구독자님들께 꼭 한번 낭독해드리고 싶었는데 3줄밖에 안 됩니다. 글자는 영혼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기 어려워 머릿속에서 몇 번 폭파한 후 팔독을 거쳐 팔목을 타고 흐르다가 종이 위에 떨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고된 것. 그래서 글쓰기 가운데 연애 편지가 가장 어렵다. 예.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결국 행복,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결국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시작하는 거는 일단 써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완전 동의해요. 네. 완전 동의해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제 학생들이 면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A4 용지로 한 장을 먼저 써서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학생이 A4 용지로 한 장 쓰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면담할 때는 그냥 해결해서 즐거운 일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요. 글을 쓰면 해결이 돼. 글쓰기하고 똑같은 일은 운동이에요. 운동. 걷기.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이 찾아오면은 먼저 오래오래 걸으라고 말해줘요. 오래오래 걸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저는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쓰기를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 번뜩번뜩하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삶은 승화가 잘 안 되느냐?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지속하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원하는 것이 강력한 거.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속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도덕경의 봄날 얼음 풀리듯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봄날의 얼음, 소위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예, 그런 상태인 건데 봄날의 얼음 풀리듯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도덕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는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 대립면에 네. 공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거 있죠. 네. 그 사실은 자기 몸 안에 생과 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 몸 안에는 생만 있어. 사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무엇인가 절실한 사람한테는 생과 사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날 얼음 풀리듯이 하라는 뭐냐면은 봄날에 얼음이 풀리면은 얼음 풀리는 끝자락을 보면은 이게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음으로는 분명히 있어. 분명하게 얼음이 있는데 그 끝은 물과 얼음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계에 서라. 경계에 서라. 또 경계에 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운데 있으면은 이쪽도 선택 안 하고 이쪽도 선택 안 하고 가운데 있으면 경계에 선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피부에 서라 그 말이에요. 피부. 피부는 나의 안이에요, 밖이에요. 경계네요, 피부가. 경계죠. 네. 경계에 선다 그 말은 내가 외부의 것과 항상 연결돼 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 맑고 푸르게만 하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땅이 단단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너의 생명력, 너의 성취는 너와 다른 것,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열려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말도 되거든요. 너는 피부를 통해서 너 아닌 것과 항상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해본 걸 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못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두가 안 나고 상황이 지금은 마땅치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하고 좀 다른 모습이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으면 아주 다행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삶이 힘들면 그 삶이 왜 힘든지 자기한테 조곤조곤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그 힘든 삶 속에서 있으면서 누가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 것인지, 이 힘든 것을 안 힘들게 만들고 싶은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이걸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왜 힘든지, 나는 왜 이것을 힘들게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하는 지적 수고를 했느냐, 그것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무엇인가의 삶을 꿈꾼다면은 그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막연하면 안 돼.
자기가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뭐가 이렇다. 네. 당연한 거죠.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 고안이 되고 다 해결이 돼. 근데 저는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첫째는 손을 잡고 힘든 것을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힘든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왜 힘든지를 일단 먼저 자기한테 설명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명료하게 정리돼서 이 삶이 정리정돈된 어떤 모습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되고 싶은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로라는 단어만 나와도 삶이 두 계층으로 나뉘어요, 인간이. 위로를 구하는 사람과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살 것인지 이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삶은 원래 불안이에요. 그 정체를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한테 설명하면은 거기서 빛이 보여요. 왜?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분명해야 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만이라도 분명해야 된다.